자, 이제 진짜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자, 제 6회 28번 기억 한번 보세요. 수사 과정에서 인식했거나 또는 신고가 들어왔다. 사경이 잘못한 부분이. 그렇다면 일단은 등본 송부 요구. 그 다음에 시정조치 요구. 근데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 안 됐다. 마지막에 가서 사건 송치 요구였습니다. 기억 맞게 잘 돼 있고요. 그 다음 니은. 자,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 별건 수사 금지가 형소법 개정을 통해 입법이 됐습니다. 자, 니은 맞는 설문이고요. 그 다음, 자, 수사준 측에서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 다시 체포영장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그 사유를 적도록 돼 있는 것. 이건 그냥 수사준칙 문제라서, 그리고 건드린 적이 있는 설문이라서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이건 함정을 팔 부분은 없죠. 이건 맞는 설문이고요. 그 다음 리을. 자, 리을은요, 여러분들 보안수사와 재수사의 구별 문제예요. 자, 읽다가 지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잘 한번 보시면요. 지금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건 송치, 혐의 의견으로, 기소 의견으로. 근데 그 이외에는 증거물과 서류 등 송부, 그리고 검사는 90일 이내에 반환하든지 아니면 재수사를 요청하든지, 그리고 재수사를 이행했을 때 또 불송치가 유지되면 30일 이내에 사건 송치 요구, 요거였는데 이때 재수사예요. 보안수사가 아니라. 자, 보안수사는 뭐였습니까? 사경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와 관련돼서, 그리고 또 하나가 사경이 바로 사건 송치를 해왔을 때, 혐의 의견으로 송치를 해왔을 때 공소 제기 여부라든지 아니면 제기된 공소의 유지와 관련돼서는 보안수사였죠. 자, 보안수사, 재수사 구별 문제고요. 여기선 재수사라고 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미음. 자,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 신청, 그리고 고발인은 제외. 이거 아주 비슷한 돌려막기로 여러 차례 출제가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자, 통지의 대상에는 고소인, 고발인 등이 다 포함돼요. 근데 이의 제기에서는 고발인은 제외한다, 이렇게 가로쳐놓고 명시를 해놨거든요. 지금 미음 맞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서 플러스, 수사 중지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의 짱이 아니라 상급 관서의 짱에게 이의 신청. 자, 이거 구별하시라고 전에도 여러 차례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리을만 틀렸네요. 그 다음 29번에 수사의 조건과 단서, 그러니까 수사의 조건은 필요성과 상당성, 함정 수사의 문제라든지 수사의 신의칙 문제가 다루어지는 거고, 단서는 바로 수사의 개시가 되는 원인이 되는 것. 자, 그러면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 그것이 바로 친고죄잖아요. 자, 이때 친고죄에서 고소의 가능성만 존재하면은 위법한 수사는 아니다. 그런데 이걸 말을 좀 어렵게 바꿔가지고 한번 고소했다가 취소했다. 자, 고소 취소는 확정적 효력을 가져요. 그럼 고소를 취소한 이후에는 재고소 못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취소된 이후에 수사를 했다? 이거는 공소제기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한 거라서 위법한 수사입니다. 그건 지금 요 문제의 설문과는 직결되지 않는 건데 그것까지 공부하셔라 해서 소개한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여기 법률에 의해서 논할 수 있는 친고죄에 있어서, 자, 지금 죄송합니다. 이 설문과 직결이 되죠. 방금 전 설명이. 자, 고소를 취소했다면 그러니까 공소 제기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수사를 한 거기 때문에 위법한 수사다. 1번 맞는 설명. 자, 그 다음 오토바이를 피해서 정지해 있던, 이거 최근 판례입니다. 자, 요때 사실 이게 판례라기보다는 헌재 결정례거든요. 헌재 결정례에서 지금 애가 만취 운전을 해가지고요, 그 운전자를 피해서 서 있던 자동차 운전자와 사고를 냈고요. 자동차 운전자가 다툼 중에 자동차 운전자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동한 경찰이 봤을 때 이 자식 술 취한 게 분명하네 라고 해서 임의동행을 요구했습니다. 자, 요때 자, 이거 암페타민, 투약, 전과가 있고 소뭉치가 발견되고 요 사례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혐의가 있는 채로 동행을 했다면 형소법상 동행 요구, 임의동행, 바로 수사상 임의동행이고요. 혐의를 발견하기 위한 거라면 경직법상 수사의 단서로서의 동행 요구. 그럼 여기서는 우리 헌재결에서도 요 경우는 경직법상 동행 요구가 아니야, 이건 수사상 임의동행이야, 이렇게 봤습니다. 2번 맞는 설명. 그 다음 3번에 자, 국민신문고 페이지라든지 경찰청 민원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유효한 고소라고 보질 않았습니다. 지금 유효한 고소로 보지 않은 것, 특히 3번도 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례입니다.
자, 이거 맞는 설문이고요. 그 다음 4번, 죄송합니다. 거기 민원을 신청했으나 접수하였음에도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았다. 자, 이건 일단 우리 헌재 결정내에서도요, 고소가 아니라고 봤어요. 고소가 아닙니다. 그 다음, 설령 고소가 유효하다 할지라도요, 우리 법 어디에도 며칠 이내에 수사를 개시해야 돼라는 기간 요건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례에서는 적법하게 고소한 적도 없고, 그 다음 네 고소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얘가 며칠 이내에 수사하라는 의무 규정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의무를 위반한 건 아니야. 이게 헌재의 결정내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로는 바로 경찰청 홈페이지, 그리고 여기 이 헌재 결정내에서 사례가 된 것처럼 국민신문고의 웹페이지에다가 올린 것, 고소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거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헌재가 결정을 내렸어요. 3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4번에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자, 우리가 본 수업에도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최종 자료에도요, 뭐냐면 고소나 처벌 불원해 내지는 처벌 희망 이런 것들은 조서로 반드시 구술로 받았다면 조서로 써야 돼요. 자수도 마찬가지고요. 자, 구술로도 가능하지만 사법경찰관이 구술로 받았다면 조서로 써야 되는데 이때 이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독립된 조서일 필요가 없이 지금 여기 조사 과정 중에 작성된 서류에 그런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면 이것도 고소다. 왜? 독립조서일 필요는 없잖아. 이겁니다. 4번 맞는 설문.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 30번에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 인정 여부를 묻는 경우에 진술거부권. 자, 진술거부권은 언제 누구도 가능합니다. 자, 일단 기억은 맞고요. 플러스 여기서. 그럼 이때 진술거부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경우는 314조에 해당한다. 맞아요? 틀려요? 해당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증거로 못 쓴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자, 경직법 불심검문에 규정된, 자, 요거요, 뭐랑 구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냐면 긴급체포 요건은요, 체포 당시의 정황만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그런데 불신검문은요, 불신검문 당시뿐 아니라 그 사전에 이미 알게 됐던 정보 지식 등도 다 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문장을 구성을 봤더니요, 했고, 그리고 마지막 요 문장까지도 맞네요. 지금 이거 경직법상이니까 수사상 임의동행과는 달라요. 수사상 임의동행과는 달리 그냥 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체포 구속에 이를 정도 객관적으로 상당한 혐의까지 요하진 않습니다. 전부 다 맞는 설문. 그 다음 디귿. 자, 경직법상의 동행요구입니다. 금방 설명드렸고 여러 차례 설명드린 거요. 자, 이거 조금 까다로운 설문인데 실제 기출됐던 설문입니다. 뭐냐면요, 요거 자발적으로 상대가 따라 나섰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봤어요.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근데 이거 말을 바꿔가지고요,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집행한 경찰 지 생각에 애가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해봤자 남들은 인정 안 해준다 이거예요. 누가 봐도 저거 피처분자인 저 피불심 검문자가 그러니까 거동 불심자가 지가 스스로 따라 나선 거야. 누가 봐도 이렇게 인정받을 때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관적으로 명백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적법하다고 봤고요. 매우 어려운 설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디귿 틀린 거고 리을. 자,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미 이건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참고로 이 리을도 굉장히 어려운 난도의 설문이에요. 이때 피해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했습니다. 미필적인 인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쩌면 내가 걔한테 피해를 입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 고소할 테니까 쟤 좀 수사해 주세요. 아니, 진짜로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고요, 피해를 입었을지도 모르니까 쟤 좀 수사해 주세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거기 미필적 요 부분이 틀렸습니다. 확정적이어야 맞고요. 그 다음 미음 불가분의 원칙, 요거는 전속 고발 사건이나 반의사 불벌죄는 준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고요. 그거 말을 바꾼 것뿐입니다. 여러 차례 설명드린 것. 그럼 답은 1번이어야 되겠고요. 그다음 31번에 압수수색에 대해서 가장 잘못된 것입니다. 자, 긴급 체포 시에 그 긴급 체포된 자에 대해서 별도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면 체포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가능해요. 이건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 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서 긴급 체포된 자에 대해서 현장에서 압수수색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애가 지네 집에 다른 증거를 놔두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체포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지금 1번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럼 이거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 발부, 요거까지 같이 1번 맞는 설문, 그 다음 2번도 이거 비슷한 설문을 우리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 자, 요거요. 영장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거표지만 보여줬어요. 이거 위수증이라고 했습니다. 위수증 2번 맞는 설문이네요. 그 다음 거기 3번에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에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압수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지금 3번 이거 맞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요거 답이 제가 3번이라고 혹시 답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답을 잘못 표기한 문제를 하나 확인을 했거든요. 지금 일단 31번에 3번 맞는 설명이 됩니다. 근데 31번 왜 찾으려니까 막상 또 안 보이나 죄송합니다. 네, 31번에 제가 답을 3번이라고 했는데 요거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31번에 3번은 맞는 설문입니다. 답은 4번이 틀렸어요. 4번이어야 답이 됩니다. 설명은 다 맞게 해놨는데 답 표기를 제가 잘못했어요. 4번에 보시면요.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자,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요. 언제 사후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가 시간 규정을 두지 않았어요. 얘는 그냥 지체 없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시험에서 시간을 24시간이다, 48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팠는데 자, 다시 정리하면요. 체포 구속 현장에서의 압수수색한 목적물을 계속 증거로 쓰려면 48시간 이내에 영장 청구해야 돼요. 근데 이 경우는 뭐냐면요. 지금 범행 장소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입니다. 체포 유무와 별개의 범행 장소에서의 압수수색 검증. 이 경우는 지체 없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 48시간 요게 틀려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32번에 자,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 선별, 나머지 정보는 삭제, 폐기, 반환해야 되는데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위수증이다. 그리고 사후영장 증거 동의의 대상도 안 된다. 자, 지금 동의하였다면 증거로 할 수 있다. 마지막에 틀렸네요. 사후영장으로도 치유 안 되고 동의의 대상조차 안 됩니다. 기억 틀렸고요. 니은. 자, 거기 얘가요 이런 거 복용한 것 같아요 라고 해가지고 출동을 했더니 경찰한테 상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력 행사에 나아가고 만약에 나중에 영장을 제시했다면 되는데 자, 요 사안에서요 지금 전제가 이겁니다. 나아가기 전에 제시하고 고지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처음부터 먼저 실력 행사부터 했다. 요러면 위수증이다 요거예요. 네, 요러면 위법한 공무집행이고 이때 수집한 증거는 위수증이다. 그래서 지금 니은은 맞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디귿. 자,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구속됐다가요 공소제기 안 하고 석방된 자, 요때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을 때만 재구속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긴급체포된 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또 체포 가능하고요. 현행범인 같은 경우도요. 애가 또 다른 범죄로 현행범인 했다? 당연히 체포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에서도 여기 208조에서 말하는 애 긴급체포나 현행범 얘는 제외가 돼. 얘는 해당 안 돼. 이렇게 했습니다. 디귿 틀렸습니다. 그 다음 리을. 자, 공무소 등의 사실조에는요. 당사자에게 즉 제시를 받은 공무원에게 의무가 있다라고까지는 돼 있지만 강제할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임의수사로 보는 것이 판례와 통설의 태도입니다. 근데 강제수사 이 부분이 틀렸어요. 그 다음 미음은 네, 감정처분 허가장이나 또는 압수수색 영장으로도 가능한 체열입니다. 체열. 네, 너무 여러 차례 다뤘죠. 이거는 법정 대리인이 동의했다고 증거 능력 생기는 건 아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음 맞는 설명. 자, 그러면 디귿 리을이 틀렸습니다. 디귿 리을 틀렸고 아까 기억도 틀렸네요. 답은 2개. 자, 그다음 33번에 잘못된 거요. 자, 적부심사 청구를 받았다면 48시간 이내에 신문하고 그리고 바로 증거물을 다 해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된다.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자, 1번 맞는 설문. 그 다음 2번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선정. 여기도 맞고요. 그리고 요 경우는 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심까지 효력이 있다. 맞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얘가 자,
혹시 기출문제를 풀었던 분 중에 요 설문에 현혹되신 분은 뭐냐면요, 이렇게 바꿔서 시험 낸 적이 있었어요. 거기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돼서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포함하고 또는 소멸한 경우에도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이렇게 바꿔서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틀렸던 거예요. 근데 이미 청구가 기각돼서 효력이 없다면 더 이상 변호인은 필요 없게 된 겁니다. 더 이상 변호인 필요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만 빼고는 1심까지 효력이 있다, 요래야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렇게 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영장까지 발부가 됐어요. 그럼 그때 선정된 변호인은 1심까지 효력이 있어요. 근데 청구가 기각됐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데 뭘 1심까지 굳이 끌고 갑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2번은 맞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자, 3번도 우리가 여러 차례 다룬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거. 자, 수사 중지의 경우에는 이의 제기는 상급 관서의 짱에게, 그리고 통지는 고소인 등에게만 한다. 네, 요거 자주 다룬 겁니다. 3번 맞고요. 그 다음 4번. 자, 이게 최근 판례입니다. 카카오톡과 관련돼서. 이거 조금 긴데 혹시 몰라가지고 기출됐던 사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최판이기 때문에요,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자, 영장에다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화 내용이라고 기재를 해줬어요, 법원이. 근데 카톡이요, 아주 충실하게 그때의 모든 대화 내용을 다 수사기관에 제출해 준 겁니다. 이때는 범죄와 관련 있는 카톡 내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적인 영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수사기관이요, 아무런 선별 작업 없이 무작위로 다 확보를 해놨고, 더 이 사안에서 또 법원이 건드렸던 건 뭐냐면, 야, 선별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참여 권리도 인정 안 해줬잖아, 보장 안 해줬잖아, 이런 여러 가지. 근데 그것까지 고려 안 해도요, 자, 당시 법원의 판결 요지를 쫙쫙쫙쫙 확인해 보면요, 일단 이거 위법하나, 이거 위법하나, 이거 위법하나, 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 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선별 안 한 거 분명히 위법이라고 명시를 해 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데,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지 않는다,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래서 최종적으로 틀렸습니다. 전체 내용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혹을 팔 수 있는 걸 더 짧게 줄일 수도 있지만요, 제가 한번 읽어보시라고, 최판 특강 자료에도 있지만 한번 읽어보시라고 일부러 많이 줄이긴 했지만 조금 살릴 부분은 살렸습니다. 뭐냐면, 영장에 이때부터 이때의 대화 내용이라고까지 돼 있긴 합니다만 카톡이 선별 없이 다 제공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카톡이 다 제공한 거잖아, 이거 뭐 내가 다 증거로 쓰는 게 뭐 어때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아니야, 그래도 선별했어야 돼, 선별 안 한 거 너 잘못이야, 이게 바로 법원의 태도인 겁니다. 자, 34번에 강간죄에서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일 경우에, 자, 이때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 증거의 진술과 결합해서 뒷받침하는 간접 정황 증거로 할 수가 있다. 이거 여러 차례 우리가 봤던 것이죠. 다만 이 정황 증거, 간접 증거들 사이에 상호 모순이 없어야 될 것, 뭐 이런 것들도 추가로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기억 맞는 설문 이은. 자, 사실심 변론 종결입니다. 사실심이 뭐예요? 1심과 2심이 사실심이잖아요. 자, 새로운 양형 조건에 관한 자료가 제출됐다. 사실 이게 공판 절차와 직결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요, 이거 형소법 시험이 개편된 이후로도 우리 경찰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시 한번 한 건데, 뭐냐면 이거 꼭 공판 절차에 국한해서 생각할 것일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엄증과 자증, 자, 형량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형량과 연결되는 건 무조건 엄증이에요. 지금 여기 불리한 새로운 양형 조건입니다. 형량의 변화를 줄 조건이 새로 발견이 됐다. 그럼 엄증에 의해서 항변권 인정해 줘야 되고요. 그러려면 변론을 재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참고로 변론 재개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 건 맞지만, 요 경우에서의 핵심은요, 거기 의견지 진술 기회를 주는 등, 이게 반드시 돼야 돼요. 그래서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만 한다. 이게 우리 판례의 태도고, 여기까지는 우리의 시험과 그대로 일치하는 거라서, 그래서 변화된 이후에도 경찰 시험에 나왔습니다. 니은은 그대로 맞게 했습니다. 그 다음 디귿.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속요건 사실 입증하는 직접 증거, 다시 말하면 범죄의 증거로 쓸 수가 없죠. 그리고 그걸 보강하는 정황 증거로도 못 씁니다. 즉 범죄 성립에 있어서는 쓸 수가 없다. 왜? 엄증이니까 증거 능력이 있어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고요. 그 다음 리을.
진술 증거 중 자백에 대해서 위수증의 특칙인 자백 배제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 위수증은 비진술 증거와 자백 이외의 진술 증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기는 해요. 이거 말 되게 어렵지만요. 자, 위수증과 자백 배제 법칙 둘 다 있잖아. 그러면 임의성 없는 자백 내지는 위법한 과정에서의 자백은 이거는 자백 배제 법칙으로 되기 때문에 위수증은 결국 자백엔 적용 안 돼. 이 뜻인 것인데, 자, 여러분, 변호인 참여권이 침해됐거나 진술 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백은 위수증으로 보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방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뭐냐? 변호인 참여권이 침해됐거나 그리고 진술 거부권 불고지 상태에서 얻어낸 자백은 전부 다 자백 배제 법칙이 아닌 위수증으로 본 게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그래서 지금 리을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판례는 진술 증거에도 위수증이 적용된다, 위증배가 적용된다고 봅니다. 미음은 맞는 설명이기 때문에 요거 뭐 증거 보존 절차 제1의 공판 기일 전이다. 요거 오늘도 여러 차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파이널 모의고사 때도 여러 차례 본 거고 설명이 된 거기 때문에 요거는 뭐 맞는 설문으로 그렇게 다들 쉽게 고르셨을 겁니다. 그러면 답은 리을만 틀렸고요. 4개. 그다음 35번에 자, 1번 사실의 오인을 항소 이유로 하면서도, 자, 요렇게 또 어려운 표현 나왔을 때 제가 예전에도 천천히 설명을 드린 부분이에요. 뭐냐면 1심, 2심은 사실심, 3심인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 근데 법률심도 사실 오인과 관련돼서 건드릴 수 있다 이거예요. 뭐냐면 명백히 체증 법칙을 위반했을 때는 우리가 심사로 건드릴 수 있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고심의 심판 대상에 해당한다 결론을 맞게 해놨어요. 네,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 2번에 법정에서의 자백이 법정 진술과 서로 다른 경우, 자, 바로 자백의 어떤 자백을 믿을 것이냐, 자백이 서로 다를 경우에 어떤 자백을 믿을 것이냐는 법관의 자유심증의 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중에 반드시 검사 앞에서의 증언만 믿을 필요가 있는 것 내지는 법정에서의 진술만 믿을 필요가 있는 것, 이런 의무는 법관에게 없어요. 어느 증거를 믿든 법관의 자유입니다. 2번 맞고요. 그 다음 3번에 자, 증거 보존 처분과 관련해서는 바로 법원이 보관하기 때문에 열람등사가 허용, 그러나 수사상 증인신문은 검사에게 보내기 때문에 열람등사 불허. 요거 역시 설명 여러 차례 한 겁니다. 3번 맞게 설명. 그 다음 4번에 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의 인식, 허위사실 자체. 자, 인식은 주관적 구속요건 요소. 여러분, 고의가 바로 인식과 의사잖아요. 주관적 구속요건 요소든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든 둘 다 전부 다 뭐예요? 구속요건과 관련되면 둘 다 엄증이에요. 근데 지금 문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허위사실의 인식과 달리 자체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허위사실의 인식은 엄증이 아니고 허위사실 자체는 엄증이다, 이런 소리잖아요. 이래서 틀린 겁니다. 허위사실의 인식인 주관적 구속요건 요소든 아니면 허위사실 그 자체인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든 둘 다 엄증이에요. 둘 다 엄증인데 어느 하나만 엄증인 것처럼 했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것. 그 다음 36번 가장 틀린 겁니다. 자, 진술 증거 중 자백에 대해서는 위증배의 특칙인 자백 배제 법칙 적용되기 때문에 비진술 증거와 이거 아까 그 설문과 겹치네요. 요거는 제가 여러 문제에서 이렇게 추출을 하다 보니까 또 잠깐 실수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요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판례의 태도는 위증배도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거나 진술 거부권 불고지 상태는 위증배로 봤습니다. 1번 틀린 거 금방 찾으셨겠죠? 네,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 중에 처음 보는 사례는 아마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뭐 2번과 같은 경우 본 적은 있어도 자주 다른 건 아닌데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37번에 자, 전문 증거와 관련된 겁니다. 상해부의 촬영 사진은 바로 이것은 직접 증거이자 정황 증거로서 전문 법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그냥 물증이에요, 물증. 그렇기 때문에 전문 증거 아닌 기억 맞고요. 그 다음 니은. 자, 위증배는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위수증 얘기네요. 그리고 위수증은
예, 뭐 증거동의 대상 얘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네요. 증거로 할 수 없다. 맞고요. 디귿. 자, 공범인 공동피고인 피신조서입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 피신조서는요, 여기 막 내용을 길게 느렸긴 했지만 결국 증거능력 인정 요건은 당해 피고인의 내용 인정이에요. 당해 피고인의 내용 인정. 그러니까 갑과 을이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다. 이때 을의 피신조서가 갑에게 쓰이려면 갑이 내용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례처럼 갑의 피신조서를 을의 증거로 하려면 을이 내용 인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거기 반대 신문권 기회 특신 상태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디귿 틀렸고요. 내용 인정이 오로지 답입니다. 그다음 리을.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영상 녹화물은 기억 환기용으로만이라고 이제 그렇게 법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보시면 처음부터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을 녹화한 테이프는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와 이거 그러니까 이게 전문 증거가 되느냐 별도의 증거가 되느냐 요거네요. 별도의 증거 안 되잖아요. 기억 환기용으로만 한다 요거죠. 다만 조심하셔야 될 건 그거죠. 수사기관이 참고인 조사를 할 때 영상 녹화물은 기억 환기용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사인이 범죄 현장을 촬영한 것 요건 313조예요. 요건 313조. 네, 그걸 구별하시고. 그래서 디귿 리을 틀렸네요. 미음. 사인이 녹음 테이프. 이게 금방 말한 사인이 촬영한 영상과 사인의 녹음 테이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동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동의가 없다면 사인이기 때문에 자, 원작이 그대로 유지될 것. 이거 맞고요. 그다음 313조에 따라서 증거 능력 인정 맞습니다. 네. 아까 제가 설명한 거랑 그대로 일치하니까 지금 디귿 리을 틀린 거 답은 3개. 그다음 38번. 자, 사경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 그 검증조서에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됐다. 자, 사경이 피의자 조서를 작성하면서 피의자가 아닌 사람 이거 여러분들 또 비슷한 사례가 뭐가 있었냐면요. 신뢰관계인 동석. 자, 사인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 신뢰관계인 동석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었다. 이때 원래는 신뢰관계인이 얘기하면 안 되지만 얘기한 것이 기록돼 있다. 이때는 피신조서이기 때문에 312조 제3항이 적용될 게 아니라 지금 얘가 얘기한 거예요. 즉 피의자 아닌 자는 참고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312조 제4항이 적용됐어야 돼요. 그 얘기인 겁니다. 자, 지금 거기 312조 제4항이 적용돼서 적실 반특이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공판기일에 따라 작성자인 경찰관의 진술에 따라서 증명된 때 증거로 할 수 있다. 자, 그 경우 영상 녹화물에 의한 증명. 자, 영상 녹화물에 의한 증명은 현재 이미 폐지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단 틀렸고요. 그 다음 사법경찰관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이 아니라 거기 제3자 피고인 아닌 자가 말한 바로 진술자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 실질적 성립의 진정이 인정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으로 그냥 다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자, 살인 현장을 목격한 친구 B가 갑이 길 가던 여자를 죽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B가 갑이 길 가던 여자를 말한 내용을 자필일기장에 작성. 예. 자, 요거 바로 2차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죠. 이거 지금 사실관계가 요겁니다. 갑이 피고인입니다. 목격자는 B예요. 목격자 B가 A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A가 그 B의 얘기를 일기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 일기장이 제출된 거예요. 요거는 바로 자, 원 진술자인 B 그리고 B가 A에게 전달했고 A는 전문 진술자. 근데 문제는 들으면서 현장에서 받아 적었으면 313조예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일기장에 적은 겁니다. 요거는 바로 A가 진술한 내용이 기재된 일기장은요. 그 자체가 바로 다중전문 진술이에요. 다중전문 진술은 무조건 그러니까 여기선 재전문 서류가 됩니다. 이 일기장은요. 재전문 서류가 된다면 그때 증거능력 자, 재전문 서류는 오늘도 죄송합니다. 제가 파이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312조와 313조 요건을 다 갖출 것 플러스 316조까지 갖출 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자, 재전문 서류이기 때문에 이때는 313조 1항의 진술기재 서류로 보지를 않고 재전문 서류로 봤습니다. 재전문 서류. 그게 우리 판례의 태도의 핵심은 그거예요. 재전문 서류다. 근데 지금 전문 서류로서, 전문 기재 서류로서 봤다. 이렇게 됐으니까 틀렸습니다. 재전문 서류입니다. 그 다음, 자, 315조 제2호가, 315조 제2호는요, 위법한 업무 중에 작성된, 다시 말해서 성매매업소에서 작성된 파일의 USB도 증거로 봤죠. 그런데 거기 지금 불법적인 업무 과정은 증거 능력으로 볼 수 없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성매매업소에서 작성된 것도 증거로 봤습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자, 살인죄로 공소 제기된 공판에서 A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B가 생전에 자신에게 갑이 C를 살해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경우 B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316조 제2항이냐 요거 문제예요. 316조 제2항. 뭐냐면요. 원래는 지금 이게 목격자가 B가 목격자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B가 나와서 증언을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땐 전문 증거도 아니고 전문 법칙이 적용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B는 지금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B가 생전에 나에게,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A잖아요. 나한테 이 말을 했다. 자, 그러면 A는 B의 말을 전달한 전문 진술을 하고 있는 거고요. 법정에서 전문 진술을 하고 있는 거고, 전문 진술자의 그 진술 내용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경우가 아닌, 그건 1항인데 피고인 아닌 B의 얘기를 내용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2항, 바로 진술 불능 상황, 출석 불능 상황에 따른 필요성과 특신 상태가 인정이 되면 증거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일단 원진술자 B가 죽었다, 그래서 못 나오잖아. 바로 이 필요성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즉 진술 불능 상황이 인정이 되고, 그 다음 걔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것이 거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 이게 증명이 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지금 316조 제2항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은 4번 혼자만 맞아요. 굉장히 어려운 설문이었죠. 당시 2차 문제에서도 요게 나왔을 때 매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39번의 OX 문제입니다. 증거 동의 주체는 당사자니까 검사와 피고인 측입니다. 그리고 변호인도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은 동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명시적 위임이 없는 한 동의할 수 없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가 없는 한 동의 가능해요. 자, 기억 틀렸고요. 그 다음 니은, 자, 진술 증거 임의성에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 그건 검사가 의심을 해소해야 돼요. 그리고 이때는 자증입니다. 그리고 의심이 남아있다면 걔는 증거에서 영구 퇴출.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의심이 남아있다면요 동의를 하더라도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맞게 제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디귿, 자,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증언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 진술. 지금 이 디귿이요, 아까 38번에 4번인 거예요. 4번. 그러니까 피고인 아닌 B의 진술을 지금 A가 전문으로 증언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이때 피고인이 그 증언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증언을 증거로 하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별 의견 없습니다. 이건 증거 동의로 봤습니다. 그러면 원래 아까 우리가 4번, 38번 4번에서 봤을 때 요 경우에 증거 능력이 인정되려면 진불 상황, 즉 출석 불능 상황과 특신 상태가 인정이 될 때 증거로 하는데, 그게 인정이 안 돼도 여기 동의를 했다면 증거로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요거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봤다, 요겁니다. 그 다음 리을,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 증거의 서류에 대해서는 유죄 확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자, 이거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는 엄증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되고 철저한 증거 조사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그 반대 증거로 쓸 때에는 그 정도까지 엄격할 필요가 없다, 요겁니다. 자, 다시 유죄로 입증하거나 형을 가중시키는 것, 이 증거는 무조건 엄증, 증거 능력도 있고 철저한 증거 조사. 근데 그 반대를 주장하는 증거라고 한다면
그때는 증거 능력이 없이도 가능하다. 그래서 거기 반대 증거에 대해서는 유죄 인정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 성립 인정되지 않거나 즉 전문 법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그래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증으로 가능하다 요겁니다. 자, 범죄 성립이 아닌 것은 자증으로 되죠. 범죄 성립과 직결되면 엄증이지만 맞는 설문이 되겠습니다. 말만 바꾼 것이지 결국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라면 괜찮아 요 뜻이 되는 것이요. 자, 마지막 사례 문제입니다. 자, 이거 자신 명의로 개설된 예금 계좌입니다. 조금 최근에 횡령죄와 관련된 판례 물론 조금 됐습니다. 이건 조금 된 판례긴 한데 어쨌든 자, 횡령죄에 대한 판례의 태도가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한번 예상해서 한번 내본 겁니다. 자, 일단 갑이 자기 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어요. 갑이 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고요. 이때 자, 을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입니다. 그 계좌 나한테 넘겨. 그리고 거기 접근해가지고 이거 계좌 이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나한테 넘겨 해서 넘겼습니다. 이때 피해자인 A가 보이스피싱 범죄, 을의 범죄에 속아가지고 갑명의 계좌에다가 1,000만 원 송금했는데 이때 갑이 그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뺐었다 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자, 갑이 어떤 상태에서 했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조금 문제를 천천히 세심히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기억. 자, 계좌에 이게 내가 원래 보관하고 있던 돈이 아니라 누군가가 입금한 돈이다 하는 걸 알면서도 인출했다면 자, 이거 은행에 대한 사기죄는 될 것이냐? 자, 이거는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여기서 A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아닌 그냥 계좌 번호를 잘못 눌러서 보낸 것이든 자, 은행에 대해서는 사기죄 성립 안 된다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왜냐하면 갑은 자기 명의로 은행과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때에는 그 은행 계좌에 속한 만큼의 권리 의무 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은행에 대한 사기죄는 적어도 되지 않는다. 이게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은행에 대한 사기죄 성립 이 부분이 틀렸고요. 기억. 만약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을 알면서도 그 돈을 뺏은 거고 그리고 을과 공모했던 사실까지 만약에 인정된다면 이때에는 갑의 출금 행위가 사기죄. 자, 이때 사기죄는 A에 대한 사기죄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그것까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자, 횡령죄가 되려면요 타인의 재물을 관리받는 자여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전제가 이겁니다. 갑과 을이 공범이었다면 그럼 갑은요 자기도 가담한 사기 범죄에서 얻게 된 돈을 일부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요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게 참 이 판례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데 너무 자세히 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긴 하는데 이거 좀 중요해서요. 여러분들 왜 공동소유는 무조건 남의 소유 이게 그동안 판례였었고 그래서 공동소유물을 가져갔을 때에는 당연히 절도죄도 되고 뭐 이런 것들 다들 했었을 겁니다. 자, 근데요 이 판례에서 이 사안에서 우리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자, 갑이 만약에 을과 공범 관계다. 그럼 둘 다 사기 범죄인데 이때 이미 A에 대해서 사기죄를 저지른 것 외에 갑에게 횡령죄의 죄책을 묻는 건 자, A에 대한 보이스피싱, A에 대한 사기로 얻은 재물에 대해서 을의 소유권을 법이 지켜주는 꼴이 되는 거 아니냐. 예. 아니 범죄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 법이 지켜주는 거? 이거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을에 대해 별도의 횡령죄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경우라면 범죄로 인해 얻은 수익물을 쓴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범죄가 안 돼. 이른바 불가벌적인 사후행위 이렇게 본 거예요. 불가벌적인 사후행위.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문입니다. 그 다음 디귿. 자, 입금된 사실을 알면서도 영득할 의사, 제3범죄는 불법 영득 의사가 필요하죠. 인출하였다면 횡령죄. 자, 이때요. 을에 대한 횡령죄는 안 된다. 우리 판례가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A에 대한 횡령죄는 인정을 했어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우리 판례의 태도가 요겁니다. 제가 아까 이런 예를 들었죠. A가요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서 을에게 보냈다 칩시다. 요거에 대해서 잠깐만요.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서 갑의 명의 통장에 보냈다고 칩시다. 입금을. 이때 갑이 뺏은 것은
A에 대한 범죄는 될지 몰라도 은행에 대한 범죄는 안 된다. 이게 아까 기억. 그 다음 또 하나. 자, 요때 갑은요. 너 원래 A와 아무런 법률 관계 없이 A가 너한테 돈을 보냈다는 얘기는 이거 잘못 보낸 거야. 그럼 너는 이 돈을 A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너는 그 시점에서는 A가 보낸 돈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어. 자,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네가 반환하지 않고 꿀꺽했다? 그렇다는 얘기는 넌 횡령죄가 돼. 플러스 이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결돼도 똑같아. 이게 바로 법원의 태도였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 디귿은 전체적으로 맞는 설문인데 뭐가 틀렸냐면 을에 대해서가 아니라 A에 대한 횡령죄 성립을 우리 법원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만 고치면 맞는 설문이에요. 그 다음 리을. 자,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해서 입금된 피해 금액임을 알고도 인출하였다고 자백하였습니다. 자, 자백이 지금 유일한 증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자주 다루진 않았지만 자백 보강 법칙 오늘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와 관련돼서는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 그걸 보강할 증거가 있어야 유죄 판단을 해요. 그런데 고의나 목적처럼 주관적 구성 요건에 대해서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보강 증거 필요 없이 자백만으로 유죄가 가능합니다. 이건 뭐랑 조심하셔야 되냐면요. 자, 범죄의 성립과 직결되는 거라면 객관적 요소든 주관적 요소든 전부 다 엄증입니다. 자증 아니라 엄증이에요. 그러나 자백 보강 법칙에 있어서 객관적 요건은 보강 증거가 필요한데 주관적 요건은 보강 증거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구성 요건과 관련된 건 전부 다 엄증인 건 똑같아요. 그거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리을 지금 고의 부분입니다. 인식. 자, 아까도 말씀드린 거 고의라는 건 인식과 의사예요. 지금 이게 범죄로 인해 들어온 돈이야. 이거 나 사실 알고 뺏은 겁니다 라고 갑의 자백이 유일하다. 그때도 보강 증거가 필요하냐 요거예요. 그때 보강 증거 필요 없다. 왜? 주관적 요건인 고의에 대해서는 보강 증거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 이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리얼 틀렸습니다. 거기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사기죄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보강 증거 필요 없이 인정한다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자, 갑이 을과 공모한 사실이 있다는 것. 자, 공모의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는 것 오늘 문제 중에도 아마 나왔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되지만 반드시 이걸 직접 증거가 아니라 여러 정황 증거로도 증명 가능하다. 이것도 역시 여러 차례 우리가 확인해 본 거고 결국 맞는 설문은 니은, 미음 둘만 맞습니다. 답은 2번이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남은 부분에 있어서는 자, 마지막 내실을 다지는 부분이다 생각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반드시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고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